통제하는 과제에 비하면 어린이 놀이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더 벌어지는 것 같았고 김태우가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는 시면을 만들었다. 은호의 행방에 대한 질문은 그의 목구멍에서 나왔고 그의 모든 축적된 좌절과 절망을 드러내는 거친 목소리였다. 집무실의 무거운 척송나무 벽은 바깥 세상의 소음을 차단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만은 막지 못했다. 이 울음은 그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처럼 파고들었다. 서연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은호는 마치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듯 더 크게, 더 길게 울어댔다. 영문 모를 두려움이 김태우의 마음을 조여왔다. 아들은 마치 자신의 핏줄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한국의 재벌 3세로서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완전한 무력함을 느꼈다. 회장님, 은호 도련님은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최 여사의 경험 많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봉사를 통해 쌓인 지혜가 묻어 있었다. 김태우는 그녀의 눈에 비친 우려를 보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위안이 되었을 익숙한 목소리도 이제는 그에게 더 큰 불안만 가져왔다. 또 누구를 물었습니까? 김태우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최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는 박 정원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는 이 선생님 진료 중에. 그녀의 말은 점점 작아졌다. 이 선생님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 의사로 특별히 초청되어 왔지만 그도 은호의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피해갈 수 없었다. 김태우의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런 일이 매주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치 그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듯했다. 그의 기업은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투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김태우는 창문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초의 여사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초기 외상이라고 합니다. 도련님이 어머니를 잃었을 때 너무 어렸고 그 충격이. 그녀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감히 회장님의 아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제 아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건 단지 말뿐입니다. 김태우의 음성은 차가웠다. 그는 새벽까지 은호의 심리평가 보고서를 읽었다. 전문 용어로 가득 찬 페이지들 사이에서 자신의 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 장모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번 주말에 오시겠답니다. 김태우의 어깨가 더욱 굳어졌다. 장모인 강 여사는 딸의 죽음 이후로 그를 냉대해왔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서연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한 남편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외손자마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 준비해 주십시오. 김태우는 짧게 대답했다. 복도 끝에서 은호의 울음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 소리는 저택 전체를 채웠고 직원들은 긴장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김태우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놓았다. 최고 경영자로서 그는 수천 명의 직원들을 지휘했지만 자신의 아들 하나는 달랠 수 없었다. 회장님, 최 여사가 다시 말했다. 스위스에 특별한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김태우의 차가운 시선에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검은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내 아들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 초의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회장님. 단지 선택사항을... 그만. 김태우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내 아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이 그의 집입니다. 내가 그의 아버지고. 하지만 그의 단호한 말과 달리 김태우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서연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달랐다. 그녀는 은호를 단 한 번의 미소로 달랠 수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아들을 낯선 사람처럼 느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문했다. 어쩌면 최 여사의 제안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즉시 밀어냈다. 서연의 아들을 보낸다면 그것은 그녀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이 될 것이다. 은호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고 김태우는 마침내 그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아버지니까. 은호는 자신과 주변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조치로 그의 방에 갇혀 있었다. 마지막 부모가 떠난 이후로 그의 끊임없는 울음소리가 저택의 벽을 통해 울려 퍼졌고 모든 거주자들에게
무거운 우울함을 안겨주었다. 최 여사는 아기를 돌보는데 광범위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붕대가 그녀의 손목에 감겨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 역시 은호의 물림 시도 후에 아기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김태우는 은호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다. 문 너머로 들리는 울음소리는 이제 그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그것은 단순한 배고픔이나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아기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의 표현이었다. 제 탓입니다. 김태우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의 어깨가 무게로 굽어졌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네 자리를 채울 수 없어. 서연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은호가 겨우 6달이었을 때였다. 사고 당일 김태우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느라 아내와 아들을 혼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함께 갔더라면 어땠을지 수천 번 상상했다. 김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은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검은 눈이 눈물로 반짝였다. 평소의 분노 대신 김태우는 아들의 눈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두려움, 외로움. 아기가 아버지를 바라보자 그의 울음소리는 잠시 멈추었다. 은호야, 김태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빠가 왔어. 은호는 팔을 뻗었다가 갑자기 멈추었다. 김태우는 이 패턴을 잘 알고 있었다. 아들은 접촉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김태우는 천천히 침대로 걸어갔다. 꽌깡야, 아데올라.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그는 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기는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다. 서연의 사진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방을 지켜보는 듯했다. 김태우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아. 우리 아들이 날 거부해. 소아심리학자들은 김태우에게 애착장애와 유아기 상실 트라우마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복잡한 이론은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의 책상은 은호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 김태우는 창가 옆에 흔들 의자에 앉았다. 서연이 은호를 먹이던 바로 그 의자였다. 그는 아내가 아기들은 부모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었다. 항상 평온했다. 반면에 그는 끊임없이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감정이 너를 해치고 있니? 김태우는 속삭였다. 내가 내게 내 불안을 물려주고 있는 걸까? 은호의 울음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것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직원들은 이제 그 소리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태우에게는 매번의 울음이 가슴을 찢는 듯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와 섞였다. 비 내리는 날은 항상 김태우에게 서연의 죽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눈을 감고 다른 시간, 다른 삶을 상상했다. 서연이 아직 살아있는 삶, 은호가 웃는 삶, 행복한 가정의 삶.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리고 김태우는 홀로 이 폭풍우를 견뎌내야 했다. 은호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위층에서 더욱 강렬해졌다. 김태우는 몇 개월간의 괴로운 동거를 통해 그 소리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다. 배고픔, 갈증, 신체적 불편함이나 수면 필요성이 그 울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분노, 깊은 좌절감, 그리고 자신의 감정 소용돌이를 표현할 단어를 아직 갖지 못한 아이의 폐에 집중된 정서적 고통이었다. 그 소리는 저택의 두꺼운 벽을 뚫고 나왔고 김태우의 아버지로서의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새로운 청소부는 어떤가요? 김태우는 청각적 고통에서 주의를 돌리려고 시도하며 물었다. 정은하 씨는 성실한 분입니다. 소개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왔어요. 지금 동쪽 구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최 여사가 답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끊임없이 앞치마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는 그녀가 불안할 때 하는 습관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김태우는 아기의 끊임없는 울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긴장된 환경에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집으로 이전을 요청한 직원들의 수를 세지 못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며칠만 버틸 수 있었고 집을 지배하는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한 심리적 소모에 굴복했다. 김태우는 그들의 퇴직 동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매일 싸우고 있었다. 그가 젊었을 때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술과 일에 묻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비록 형편없는 아버지일지라도. 회장님,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사모님의 제사가. 김태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중단시켰다. 알고 있습니다, 제사. 또 다른 한국 전통 의식으로. 그는 아내의 영혼 앞에서 또 다시 실패한 남편으로 서야 했다. 서연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두 참석할 것이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우리 딸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는 손자마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는 건조하게 말했다. 회장님, 최 여사는 말을 더듬었다. 강 여사님께서 은호 도련님을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고. 김태우의 눈이 번쩍였다. 그의 장모는 은호의 양육권을 가져가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마세요. 초의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40년 이상을 김씨 가문을 섬겨왔고 그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강 여사가 유력한 판사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김태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생각했다. 그는 수조원의 회사를 경영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고 세계적인 비즈니스 리더들과 협상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장모를 두려워했다. 아니,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장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호를 잃는 것이었다. 서연을 잃은 후 은호는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다. 비록 그의 아들이 그를 거부한다 해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은호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의 유일한 미래였다. 회장님, 최 여사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은호 도련님이 진정되지 않으시면 약을 절대 안 됩니다. 김태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약물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제 아들을 약으로 진정시키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이 여전히 강했다. 김태우는 은호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고 있었다. 평생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김씨 가문의 오점이 될 것이다. 은호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그 갑작스러운 침묵이 김태우를 더 불안하게 했다. 평소와 달리 조용해진 저택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김태우는 대리석 계단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랐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영화 속에서 보던 서양식 대저택과 달리 그의 집은 전통 한옥의 우아함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결합된 독특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항상 그들의 아이가 한국의 전통 속에서 자라길 원했다. 이제 그녀는 없었지만 그녀의 희망은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 남아있었다. 회장님, 최 여사가 그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김 회장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김태우는 잠시 멈췄다. 그의 아버지, 김그룹의 회장, 제국의 창시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무쇠한 일이십니까? 내일 이사회 참석을 확인하셨습니다. 김태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은호는 단지 김그룹의 다음 후계자일 뿐이었다. 감정적인 연결보다 혈통의 연속성이 중요했다. 그의 아버지는 은호의 상태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가지 않겠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회장님, 이번 이사회는 3분기 실적 발표, 은호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 자신에게도 놀라움이었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어떠한 이사회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느꼈다. 서연의 죽음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의 소중함이었다. 은호의 방문 앞에 도착한 김태우는 잠시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고 멈췄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살며시 열었다. 은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작은 손에는 서연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 사진은 침대 옆 탁자에 항상 놓여 있던 것이었다.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손에 넣었는지 김태우는 의아했다. 은호의 눈은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작은 손가락이 어머니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김태우는 숨이 막혔다. 그 순간 그는 은호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은호는 그의 어머니가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이 그의 분노의 원천이었다. 김태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아들 옆에 앉았다.
처음으로 은호는 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계속해서 사진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보고 싶니? 김태우는 부드럽게 물었다.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김태우는 은호의 방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그 광경이 그에게 힘을 주었을 것이다. 그가 일궈낸 제국의 증거.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성공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정말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은호야? 김태우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중얼거렸다. 전문가들은 은호에게 안정적인 환경과 일관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의 일정은 종종 그를 해외로 데려갔고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는 김그룹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다.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회장님,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김태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은호는 이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마도 울음으로 지쳐서일 것이다. 그의 작은 가슴이 평온하게 오르내렸다. 이런 순간 은호는 그저 평범한 아기처럼 보였다. 취약하고 순수하고 보호가 필요한 두 잠시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김태우가 대답했다. 최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회장님, 정 씨가 물었습니다. 은호 도련님을 도울 수 있는지. 정 씨요? 새 청소부 말입니다. 정은하 씨. 김태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청소부가 왜 은호에 대해 묻습니까? 최 여사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여러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그냥 청소나 하라고 하세요. 김태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이미 충분한 소위 전문가들이 우리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김태우는 다시 은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볼은 누름으로 인해 아직도 붉었다. 무의식적으로 김태우는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은호가 움찔했지만 깨지는 않았다. 김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보냈는지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더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그는 서연이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육아를 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그런 본능이 없었다. 그는 사업가였다. 전략가였다. 협상가였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는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김태우는 서재로 돌아왔다. 그의 노트북에는 수십 개의 이메일이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은호에게 돌아갔다. 갑자기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김 비서입니까? 네, 내일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해외 출장도요. 제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서랍에서 서연의 일기장을 꺼냈다. 그녀는 은호가 태어난 날부터 사고 전날까지 매일 일기를 썼다. 그는 그것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답이 필요했다. 어떻게 은호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sem보. 김태우는 일기장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서연의 단정한 글씨체로 쓰여진 문장이 있었다. 우리 아들은 특별해. 그는 아주 민감한 영혼을 가졌어. 그는 모든 것을 느껴. 모든 것을. 김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어쩌면 서연의 말 속에서 그는 은호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태우는 서연의 일기장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다. 각 페이지마다 그녀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은호의 모든 작은 변화, 모든 미소, 모든 울음을 기록했다. 그녀는 아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김태우는 그녀의 말을 통해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은호는 너무 민감해서 우리의 감정을 모두 흡수해. 내가 불안하면 그도 불안해져. 내가 행복하면 그도 행복해져. 서연의 마지막 일기 항목은 사고 전날 쓰여졌다. 태우는 너무 일에 몰두해 있어. 그는 은호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 언젠가는 그가 알게 될까? 김태우는 일기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창밖은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다. 그는 서연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은호의 필요를 무시한 채 자신의 일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은호의 공격성은 단순한 행동 장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감정적 상태의 반영이었다. 그의 아들은 그의 분노, 좌절감, 그리고 상실감을 흡수하고 있었다. 김태우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말 웃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행복했던 것은 서연이 살아있을 때였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깊숙이 묻어두었다. 그는 아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의 징후라고 믿었다. 그리고 김 가문의 후계자는 약해질 수 없었다.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건가? 그는 자문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주저없이 전화를 받았다. 네, 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자동적으로 공손해졌다. 벌태우야, 네가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네, 아버님. 은호가... 내 아들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 애는 부모들이 있잖아. 내 책임은 회사야. 우리 가문의 유산이야. 김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서연의 일기장을 꽉 쥐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이 지금 저를 필요로 합니다. 전화 너머로 깊은 침묵이 흐른 후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김태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고 있었다. 김 회장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현했다. 아마도 곧 이사회에서 압력이 시작될 것이다. 주주들의 우려, 임원들의 질문. 하지만 지금 당장 김태우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은호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아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김태우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았다. 처음으로 그는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을 보았다. 같은 강한 턱선, 같은 짙은 눈썹. 하지만 은호의 눈은 서연의 것이었다. 크고 표현력이 풍부한. 미안해 아들아. 김태우는 속삭였다. 아빠가 이제부터는 더 잘할게. 이 순간 은호의 눈이 떠졌다. 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평소의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그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있었다. 그는 작은 손을 뻗어 김태우의 얼굴을 만졌다. 김태우는 숨을 멈췄다. 이것은 은호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그에게 접촉한 것이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웠다. 이 순간이 깨질까봐. 은호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뺨을 탐험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다. 김태우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그의 아들의 첫 진정한 미소. 어쩌면 그들 사이의 얼음이 마침내 녹기 시작하는 것일지도.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래층에서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누군가의 놀란 외침이 들렸다. 은호는 즉시 긴장했고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김태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진전이 있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 그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기다려 은호야. 그는 말했다. 아빠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올게. 김태우는 아래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도자기가 깨진 소리가 들린 곳은 대청마루와 연결된 작은 다과실이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조선시대 백자들이 보관된 공간이기도 했다. 300년 된 가문의 역사가 그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복도를 지나면서 김태우는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실감했다. 몸이 무거웠고 눈은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따가웠다. 밤새 서연의 일기를 읽은 피로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서연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호는 너무 민감해서 우리의 감정을 모두 흡수해. 그가 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전한 모든 불안과 슬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다과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젊은 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도자기 조각을 조심스럽게 줍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모습에는 공포보다는 차분함이 느껴졌다. 무슨 일입니까? 김태우가 물었다. 여성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서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태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24 정도로 보였다. 단정한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왔고 큰 눈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녀의 작업복은 검소했지만 깔끔했다. 당신이 새 청소부군요. 그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정은하입니다. 회장님. 그녀가 다시 한번 공손히 인사했다. 김태우는 깨진 도자기를 살펴보았다. 다행히도 그것은 특별히 가치 있는 유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직원이든 이런 실수로 즉시 해고되는 것이 이 집의 불문율이었다. 김 가문의 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김태우는 평소와 다른 감정을 느꼈다. 서연의 일기가 그의 시각을 바꿔놓은 것일까? 아니면 은호와의 짧은 교감의 순간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 것일까?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은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는 분명 해고를 예상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월급에서 차가 마셔도 좋습니다. 김태우는 손을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심해서 치우세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정은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회장님, 실례지만 도련님은 좀 괜찮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다면 큰 기쁨입니다. 김태우는 멈춰 섰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왜 물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은하는 잠시 망설였다. 직원이 고용주의 개인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 얘기가 아이들 울음소리에 익숙해서요. 도련님의 울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울음이에요. 김태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다른 사람이 은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고용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청소부가. 당신이 아이 전문가입니까? 그가 냉랭하게 물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정은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하지만 4명의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많은 아이들을 돌봤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요. 어려운 상황이라니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김태우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솔직함과 따뜻함만이 있었다. 그는 갑자기 그녀가 은호를 돌볼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다른 보모들과는 달라 보였다. 그들은 대부분 자격증과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었지만 은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정씨, 그가 말했다.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정은하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보였다. 네, 회장님. 김태우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생각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청소부를 은호의 보모로 고려한다는 것은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일기에서 읽은 것처럼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었다. 은호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태우는 정은하의 눈에서 본 그 진실함이 그의 아들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은하는 조심스럽게 은호의 방문을 열었다. 어제 김태우 회장과의 짧은 대화 이후 그녀는 아이의 상태가 더 궁금해졌다. 그녀가 듣던 울음소리는 단순한 짜증이나 떼쓰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서 나오는 울음이었다. 그녀는 그런 소리를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였다. 아침 청소를 끝낸 후 정은하는 회장님과의 약속을 기다리며 저택을 둘러보았다. 최 여사는 그녀에게 2번째 층은 가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정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은호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해고될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 두려움보다 컸다. 방 안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으로 장식된 벽,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침대, 푹신한 카펫 위에 흩어진 장난감들, 어떤 아이든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그 꾸며진 장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는 정은하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정은하는 조심스럽게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은호가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작은 손으로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다. 그는 파란 곰돌이 무늬의 잠옷을 입고 있었고 울음으로 인해 붉어진 뺨과 부어오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정은하가 예상했던 분노나 짜증이 아니었다. 그녀는 곧바로 알아챘다. 깊은 외로움과 혼란이었다. 안녕 꼬마야, 정은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은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몇 초 동안 서로를 관찰했다. 정은하는 아이의 눈이 회장님의 것과 같은 짙은 초콜릿색이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취약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이름을 물었을 때 아직 말하기에 너무 어린아이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공격성이나 불안함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정은하는 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천천히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멜로디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책에 있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곰돌이, 노란오리, 그리고 다른 귀여운 동물들, 익숙한 물건들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그녀의 전략은 은호가 노란오리 책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을 때 효과를 발휘했다. 이 책 좋아하니? 정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 동생 진우도 이런 책을 좋아해. 자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면 정말 좋아하지. 그녀는 점점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책을 건네며 계속해서 동생 진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은하는 아이가 책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은호의 어깨가 조금씩 풀리고 그의 호흡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줄까? 정은하가 물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놀랍게도 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했고 관심을 보였다. 정은하는 은호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모든 직원들이 말하던 무시무시한 도련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 앞에 있는 것은 그저 외로운 아이일 뿐이었다. 정은하는 책을 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작고 용감한 노란 오리가 있었어요. 이 오리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각 캐릭터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부드럽게 제스처를 취하며 아이의 관심을 유지했다. 은호의 눈은 그녀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그에게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점차적으로 정은하는 그들 사이의 거리를 줄여갔고 마침내 은호로부터 단 1미터 거리에 앉게 되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최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이 방은 출입금지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정은하는 빠르게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최 여사님. 그녀의 말은 은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중단되었다. 아이가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최 여사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최 여사와 정은하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련님이 최 여사가 속삭였다. 이건 처음 보는 일이네요. 정은하는 노란오리 이야기를 계속했다. 최 여사는 여전히 문간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은호는 정은하의 다리에 붙어서 그녀가 떠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최 여사님, 정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야기를 끝내고 나갈게요. 최 여사는 망설였지만 은호가 보이는 평온한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은호를 달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이 어린 청소부가 단 몇 분 만에 아이의 마음을 얻었다. 좋아요. 최 여사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이 9시에 사무실에서 정 씨를 기다리고 계세요. 정은하는 고개를 끄덕였고 최 여사는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다. 이제 다시 둘만 남게 된 정근하와 은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정은하는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작은 오리가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엄마를 찾는 부분에 도달했다. 그리고 작은 노란 오리는 연못 건너편에서 엄마를 발견했어요. 오리 엄마는 팔을 벌려 아기 오리를 맞이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작은 오리가 말했어요. 나도 너를 매일 찾았단다. 엄마 오리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고 작은 오리는 마침내 안전함을 느꼈어요. 정은하는 은호의 눈이 갑자기 눈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정은하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즉시 이 아이의 고통의 근원을 이해했다. 은호는 어머니가 그리웠다. 은호야. 정은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다. 안아주어도 될까? 그녀는 팔을 벌렸다. 은호는 그녀를 몇 초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주저함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포옹은 마법의 힘이 있어. 정은하가 설명했다. 슬픔을 조금 덜어줄 수 있지. 내 동생 진우가 슬플 때마다 내가 안아주면 항상 기분이 나아졌어. 은호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의 작은 눈썹이 의문으로 찌푸려졌다.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정은하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팔을 내리고 다시 책을 들었다. 다른 이야기 들을래? 그 순간
은호가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마치 시험하듯이 정은에게 기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 위에 올라탔다. 정은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 아이가 모든 어른들을 거부한다고 들었다. 특히 신체 접촉을 겸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은호를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에서 긴장을 풀었다. 놀랍게도 은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심장 가까이에 머리를 뉘었다. 괜찮아. 정은하가 속삭였다. 이모가 여기 있어. 이모가 돌봐줄게. 그녀는 부드럽게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자신의 동생들에게 불러주었던 자장가였다. 달님이 떴습니다. 은하수가 반짝입니다. 우리 아기 잠자리에 노래를 불러줍니다. 은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울음과 감정적 해방으로 지친 그는 정은하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떠올리게 했다. 정은하는 계속해서 노래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김 가문의 저택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은호의 호흡이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그는 정은하의 품에서 잠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한 표정이 있었다. 정은하는 계속해서 아이를 부드럽게 흔들며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경외감을 느꼈다. 이 작은 아이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깊은 상처를 가진 어린 영혼이었다. 이 순간은 정은에게도 특별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항상 좋아했지만 은호와의 연결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이 아이를 위해 여기에 오게 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운명처럼 정은하는 시계를 보았다. 10시 45분. 곧 김태우 회장과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은호를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가 편안하게 잠든 지금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5분만 더 그녀는 속삭였다. 그냥 5분만. 그녀는 은호를 안고 그의 작은 얼굴의 모든 특징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길고 짙은 속눈썹, 그의 작은 코, 그의 분홍빛 입술. 잠들어 있을 때 그는 그렇게 평화롭게 보였다.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다. 김태우는 은호의 방문간에 서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청소부로 고용된 젊은 여성의 품에 그의 아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서연이 죽은 후 처음으로 보는 장면이었다. 은호의 작은 입술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김태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마법 같은 순간이 깨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정확히 이런 장면을 보기 위해 18개월을 기다려왔다. 은호가 평온하게 자는 모습, 작은 주먹에 긴장이 없고 뺨에 마른 눈물 자국이 없는 모습, 단지 완전한 평화만이 있는 모습. 정은하는 고개를 들어 김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직접적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의 표정을 담고 있었고 그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그녀의 뺨이 약간 붉어졌다. 얼마나 됐습니까? 김태우의 목소리는 마침내 나왔을 때 감정이 담긴 거친 속삭임이었다. 약 20분 정도요, 회장님. 정은하가 속삭였다. 노란 오리 이야기를 들려준 후 그냥 잠들었어요. 김태우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가죽 구두는 부드러운 카펫 위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은호의 편안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들의 표정에서 좌절이나 고통의 흔적을 보지 않고 그를 응시할 수 있었다. 이 광경은 그를 깊이 감동시켰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태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심리학자들, 전문가들, 16명의 보모들도 모두 실패했는데 정은하는 은호를 계속 부드럽게 안고 있었다.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전 그저 아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그리운 작은 소년으로 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 필요한 아이로요. 김태우는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단순한 말에는 깊은 지혜가 있었다. 그동안 그와 모든 전문가들은 은호를 고쳐야 할 문제로 보았다. 하지만 이 젊은 여성은 그저 아이를 아이로 보았다. 상처받은 아이로부터 정 씨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김태우가 물었다. 서울 외곽의 구로동이요. 회장님. 정은하는 직접적인 질문에 약간 놀란 것 같았다. 제 부모님은 시장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어요. 저는 4명의 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많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12살 때부터 동생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부모를 잃거나 부모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저는 그 아이들도 돌봤습니다. 김태우는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청소부에게 은호를 맡기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지난 18개월간 그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고용했고 그 누구도 그의 아들을 이렇게 달랠 수 없었다. 미정씨, 김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잠시 동안 은호를 돌봐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영구적인 보모를 찾는 동안만이라도요.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제가요, 회장님? 하지만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당신은 내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격증입니다. 김태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물론 더 많은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청소, 업무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은호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정은하는 자신의 품에 있는 잠자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 애착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그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 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김태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았다. 몇 달 동안 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항상 은호의 울음소리, 문제, 끝없는 악몽에 시달렸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진심으로 의미했다. 정은하는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요,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부드럽게 안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가 어떤 아이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민감하고 영리한 아이였다. 그는 모든 감정을 느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저 안전함과 일관된 사랑이었다. 정은하는 그녀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저택의 분위기는 정은하가 은호를 돌보기 시작한 그날부터 급격히 변화했다. 끊임없는 울음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어린아이의 장난스러운 웃음과 옹알이가 저택의 폭도를 채웠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지만 곧 그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은하는 은호의 일상에 안정된 구조를 도입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정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을 탐험했다. 그녀는 은호에게 책을 읽어주고 한국 전통 동요를 가르쳤다. 특히 두꺼비와 반짝반짝 작은 별은 은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다. 김태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정을 조정했다. 그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지 않았고 주말 출장도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집에 돌아왔고 은호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은하의 자연스러운 안내로 그는 점차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익숙해졌다. 아빠가 왔다. 정은하는 김태우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밝게 외쳤다. 은호야, 누가 왔니? 은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아버지에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2달이 지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했다. 그 순간 김태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최 여사는 정은하의 영향력을 지켜보며 놀라워했다. 그녀는 60년의 인생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여성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를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초의 여사가 어느 날 주방에서 정근에게 말했다. 당신은 마치 은호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정은하는 미소를 지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제 마음을 열고 은호의 필요를 듣는 것뿐이에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해요. 김태우도 정은하의 접근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호에게 서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친절했는지, 얼마나 은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그리운지. 엄마는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있어. 김태우는 은호에게 말했다. 그리고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은호의 발달은 놀라웠다. 그의 언어 능력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그의 정서적 안정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물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감정을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김태우는 정은하가
어떻게 은호의 분노를 단 몇 주 만에 진정시켰는지 여전히 놀라웠다. 그는 그녀의 방법을 이해하고 싶었다. 당신의 비결이 뭐죠? 그는 어느 저녁 은호가 잠든 후 그녀에게 물었다. 정은하는 잠시 생각했다. 비결은 없어요, 회장님. 제가 한 일은 그저 은호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느끼도록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두려워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그건 너무 단순한 것 아닌가요? 김태우가 물었다. 정은하는 부드럽게 웃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지 일관된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녀의 말은 김태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항상 최고의 전문가, 최신 이론, 가장 비싼 치료법을 찾았다.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사랑과 이해였다. 정은하는 은호뿐만 아니라 김태우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그녀의 영향으로 더 부드러워졌고 더 개방적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심지어 가끔 웃기까지 했다.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 대신 이제는 따뜻함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집에 갑자기 햇빛이 들어온 것 같았다. 그러나 김태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정은혜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없다면 그와 은호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보다 더 불안한 것은 그가 정은아 자신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섰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미소를 기다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즐기고 그녀의 의견을 귀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김태우는 그런 감정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 서연을 잊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감정을 깊숙이 묻어두었다. 적어도 지금은 계절이 바뀌고 봄이 서울에 찾아왔다. 벚꽃이 김가문의 저택 정원을 뒤덮었고 은호는 이제 정은아의 손을 잡고 그 분홍빛 꽃집들을 쫓아다녔다. 그의 웃음소리는 이제 저택의 일상적인 소리가 되었다. 김태우는 자신의 서재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아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였다. 정은아가 오기 전에 그 환한 아기는 사라졌고 대신 호기심이 많고 웃음이 넘치는 소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김태우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정은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은호를 달래는 방식을 관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그녀의 손길은 항상 따뜻했다. 그녀는 은호가 넘어졌을 때도 과잉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닦아주고 작은 키스를 해준 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다쳤니, 은호야? 괜찮아, 강해지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녀의 단순하고 진실된 말들은 은호에게 효과가 있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시도했다. 김태우는 그녀의 인내심에 감탄했다. 그는 자신이 그처럼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나날이 김태우는 자신이 은호와 정은아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관찰하는 것을 발견했다. 회의 중에도 그의 마음은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했다. 은호는 새로운 단어를 배웠을까? 정은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어느 날 밤 김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그는 소파에서 잠든 정은하와 은호를 발견했다. 그들의 주변에는 그림책들이 흩어져 있었고 TV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조용히 재생되고 있었다. 은호는 정은아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정은아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김태우는 그 장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움직였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감정이었다. 그는 서연 이후 처음으로 다른 여성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생각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서연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자 은호의 어머니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2년도 차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김태우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정은하는 단순히 그의 아들의 부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정에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이었다. 그녀가 가져온 웃음과 따뜻함은 그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것이었다. 그는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은호의 입에 키스했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자세를 바꾸었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김태우는 그때 정은하의 눈이 천천히 뜨이는 것을 보았다. 회장님, 그녀가 속삭였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네요. 괜찮습니다. 김태우가 말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김태우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녀도 그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것은 단지 그의 상상일 뿐일까? 정은하는 얼굴을 붉혔다. 삐. 은호가 오늘 새로운 단어를 배웠어요.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김태우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에게 계속 말해줬거든요. 모든 아이는 그 말을 자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김태우가 말했다. 사랑은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다시 침묵에 빠졌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침묵이었다. 무언가 새롭고 예상치 못한 내일은 은호를 동물원에 데려갈 계획이에요. 정은하가 말했다. 아이가 동물을 좋아할 것 같아요. 김태우는 잠시 고민했다. 혹시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정은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오씨, 회장님이요? 하지만 회의가 미루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가족,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김태우는 정은하가 이미 그와 은호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김태우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한편으로는 서연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기억에 대한 충성심, 다른 한편으로는 정은에 대한 새롭게 자라는 감정. 그는 이 감정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그는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줘.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같았고 대답은 오지 않았다. 동물원 나들이는 김태우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웃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진정한 웃음,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 그러나 정은하와 은호가 펭귄 우리 앞에서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걸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도 해보세요. 정은하가 웃으며 권했다. 김태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방문객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김그룹의 회장이었다. 그가 펭귄 흉내를 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다면, 그러나 은호의 기대에 찬 눈빛이 그의 마음을 바꿨다. 아빠도 펭귄. 김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양팔을 몸에 바짝 붙인 채 뒤뚱거리기 시작했다. 은호는 환호성을 질렀고 정은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순간 김태우는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는지에 대한 걱정은 잊었다. 그는 단지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날 저녁 은호가 잠든 후 김태우와 정은하는 저택의 정원에서 차를 마셨다. 초여름의 밤 공기는 따뜻했고 반딧불이들이 정원을 밝혔다. 김태우는 오랫동안 이런 평화를 느끼지 못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정은하가 물었다.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에 느낀 행복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웃는 모습이 참 좋으세요. 정은하가 말했다. 그녀는 곧바로 얼굴을 붉혔다. 죄송해요. 너무 무례했나요? 김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사발소, 아닙니다. 솔직함이 좋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정씨,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 제블.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를 태우씨라고 불러주세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 같아서요. 정은하의 눈이 커졌다. 한국의 엄격한 직장 문화에서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특히 그녀같이 사회적 위치가 낮은 사람에게는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네, 괜찮습니다. 김태우는 자신의 차잔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실은 당신을 단순한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했다. 정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김태우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정은하가 물었다. 김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그는 서연과의 추억, 그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의 고통과 싸웠다. 그는 자신이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연의 기억에 대한 배신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정은하 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단순히 은호의 보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 이 집은 그저 벽과 지붕만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정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정은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짐작했다. 저는 김태우가 계속했다.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웃음, 당신의 친절함, 당신이 은호를 대하는 방식, 모든 것이 저를 당신에게 이끕니다. 정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우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김태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배경, 그리고 당신은 제 직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은하가 속삭였다. 처음에는 그냥 은호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알게 될수록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 사회적 계층, 과거의 상처, 불확실한 미래,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김태우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정은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입술이 만났을 때 그것은 단순한 키스 이상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다. 두 번째 기회의 약속. 반딧불이들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고 다른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밝게 빛났다. 결정적인 순간은 은호가 고열로 아팠던 비 오는 저녁에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서울을 강타했고 그날 밤 은호는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잠들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정은하는 은호의 이마가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것을 발견했다. 태우 씨. 정은하가 태우의 방문을 두드렸다. 도스리 코트이올스. 은호가 열이 나요. 김태우는 즉시 잠에서 깨어 은호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몸은 열기로 뜨거웠다. 천계는 39.5도를 가리켰다. 응급실에 가야 할까요? 김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은하는 은호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폈다. 아직은 아니에요. 열이 40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다른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선 집에서 대처해 볼 수 있어요.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은호의 이마를 식히고 마실 물을 충분히 준비했다. 김태우는 그녀의 침착함에 감탄했다. 그는 내면의 공포를 억누르려 애쓰면서 정은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약을 가져올게요. 정근하가 말했다.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호의 작은 손을 잡고 아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침착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서툴렀다. 괜찮아, 은호야. 그가 속삭였다. 아빠가 여기 있어. 정은하가 소아용 해열제와 함께 돌아왔다. 그녀는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약을 먹였고 아이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결국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제 약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정은하가 말했다. 리산디, 계속 찬 수건으로 열을 내려야 해요. 밤이 깊어갔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번개가 가끔씩 방 안을 환하게 밝혔다. 정은하는 끊임없이 은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수건을 갈아주고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자장가를 불렀다. 김태우는 그녀의 헌신에 감동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순수한 모성애였다. 새벽 3시경 은호의 열이 조금 내렸다. 아이는 마침내 평온한 잠에 들었다. 정은하는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당신도 쉬어야 합니다. 김태우가 말했다. 제가 지켜볼게요. 정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은호가 다시 열이 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김태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정은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예요, 태우 씨. 당신도 알아요, 멈.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항상 일에 매달렸고 은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어요. 서연이, 제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배우고 있어요. 정은하가 부드럽게 말했다. 일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하는 침묵이었다.
정은아 씨, 김태우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는 그 말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 순간에 그가 느낀 진실이었다. 정은아의 눈이 커졌다. 태우 씨, 알아요. 이건 갑작스럽고 아마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가 서둘러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은호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당신은 특별해요, 정은아 씨.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정은아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우리의 상황이 복잡하니까요. 김태우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복잡하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천천히 시작하고 은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요. 괜찮을까요? 정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더 깊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은호가 작게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다. 두 사람은 즉시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임무는 은호를 돌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이후 몇 개월 동안 김태우와 정은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그들의 사랑은 은호를 돌보는 공유된 책임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의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 정은하는 이제 공식적으로 저택으로 이사했고 더 이상 직원이 아닌 김태우의 동반자이자 은호의 양어머니로서 그곳에 살게 되었다. 초에 여사는 처음에는 이 관계에 회의적이었다. 그녀는 정은하가 지위를 이용해 김 가문에 침입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정은하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보게 되었다. 정은하는 은호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고 김태우에게는 진심 어린 애정과 존중을 보였다. 내 평생 이런 변화는 처음 봅니다. 초에 여사가 어느 날 부엌에서 중얼거렸다. 정 씨가 온 이후로 저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이전의 침묵과 긴장감 대신 이제 저택에는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 따뜻한 가족 분위기가 가득했다. 은호는 특히 많이 변화했다. 이제 2살이 된 그는 말을 유창하게 하기 시작했고 정은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에 정은하는 이것이 서연의 기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지만 김태우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연은 항상 은호의 어머니일 거예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도 그의 어머니입니다. 은호는 2명의 어머니가 있는 행운아예요. 한 명은 하늘에서 지켜보고 다른 한 명은 여기서 그를 안아주고요. 어느 저녁 김태우는 정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그는 은호를 일찍 재운 후 저택의 정원에 작은 테이블을 준비했다. 촛불, 꽃,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정은아가 정원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다 뭐예요? 김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첫 번째 공식 데이트입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들의 관계는 확실히 전통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먼저 함께 살고 그 후에 데이트를 시작했다. 저녁 식사 중에 김태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정은아 씨,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이 되었어요. 정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적어도 아직은 이것은 약혼 반지가 아닙니다. 김태우가 상자를 열며 말했다. 아직은요? 하지만 약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이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자개 나비 모양의 브로치가 있었다. 한국 전통 공예품으로 섬세한 진주 자개가 달빛 아래 반짝였다. 나비는 변화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김태우가 설명했다. 당신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저에게 다시 희망을 주었어요. 정은하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김태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가 계속했다. 사회적 편견, 김 가문의 반대, 어쩌면 은호가 자라면서 겪을 혼란까지도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은하는 눈물을 닦았다.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우 씨. 저는 이런 행복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란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저 동화 속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현실입니다. 김태우가 말했다. 우리의 현실이요. 그날 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호를 위한 계획, 그들의 관계,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가족. 밤하늘의 별들 아래에서 그들은 꿈을 꾸었다. 그리고 저택 안에서 은호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침대 옆에는 서연의 사진과 함께 이제 정은하와 그와 함께 찍은 사진도 놓여 있었다. 그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행운아였다. 하지만 김태우와 정은하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행복한 세계가 곧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도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것이었다. 가족의 행복은 어느 날 아침 김태우의 비서가 다급히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깨졌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개의 타블로이드 신문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는 신문을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각 신문의 한 면에는 그와 정은하, 그리고 은호의 동물원 나들이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재벌 3세 김태우, 가정부와 불륜 금수저가 된 청소부, 김그룹 회장 마음 훔쳐, 김 회장의 새 애인, 과거는 단순 하녀. 김태우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런 일이 결국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목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누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 아마도 동물원의 다른 방문객이 찍어서 팔았을 겁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미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택 앞에 이미 몇몇 기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즉시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하야, 그가 속삭였다.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기자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은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우리 이야기가 언론에 났어요. 곧 집에 갈게요. 은호를 가까이 두고 계세요. 김태우는 서둘러 회사를 나왔다. 그의 차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의 수는 이미 2배로 늘어나 있었다. 그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다. 김 회장님, 정은하 씨와의 관계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녀를 고용한 것이 계획적이었습니까? 김 가문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밀어내고 김태우가 안전하게 저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정은하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제 때문이에요. 김태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어요. 정은하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신문에서 제가 돈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다고 말해요. 제가 당신의 부하 지위를 노렸다고요. 김태우는 분노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은호는요? 정근아가 물었다. 그가 자랐을 때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된다면? 그는 제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저 그의 아버지의 부를 위해 연기했는지 의심할 거예요. 김태우는 이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정은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다르게 볼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의 결혼, 특히 재벌 가문과 평범한 배경의 사람 사이의 결혼은 여전히 많은 편견에 직면했다.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거짓 보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날 저녁 김 회장 김태우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아들이 하녀와 스캔들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봐야 한다니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김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 정은하 씨는 단순한 하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은호를 구했고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김 회장이 격분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거냐? 우리 가문의 위신은 어떻게 되고 회사 주가는? 이사회는 이미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수습할 것 없습니다. 김태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정은하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은호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네가 미쳤구나. 김 회장이 한탄했다. 이런 망신. 서연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 말은 김태우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여전히 서연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정은아도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원했을 거라고 믿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태우는 창가에 서서 저택 밖의 기자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힘든 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정은아와 은호를 위해서. 외부의 압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언론은 김태우와 정은아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헤쳤고 정은아의 과거와 가족 배경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그들은 그녀를 금수저 사냥꾼으로 묘사했고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다. 이제 기자들은 매일 저택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심지어 정은아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포장마차까지 찾아가 불쾌한 질문들을 던졌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정은아가 어느 아침 김태우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과 은호를 위해서. 김태우는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하지만 당신의 회사가, 당신의 가문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정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당신이 일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택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어젯밤 당신 아버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김태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은아는 한숨을 쉬었다. 만약 제가 떠난다면 제 가족에게 충분한 돈을 주시겠대요. 부모님이 큰 식당을 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요. 그리고 제 동생들의 학비도 모두 지원해 주신다고요. 김태우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화내지 마세요. 정은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아버님은 그저 가문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에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김태우는 정은아의 이해심에 놀랐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들어봐요, 은하야.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은호와 저, 우리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정은하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회사, 가문의 존경, 모든 것을요. 김태우는 창가로 걸어갔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정은하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내 결정을 내렸어요. 그가 말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우는 김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고 모든 주요 방송국이 생중계했다. 정은하는 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저는 오늘 정은하 씨와의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김태우가 시작했다. 이 언론에서는 그녀를 금수저 사냥꾼 또는 기회주의자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정은하 씨는 저희 가족을 감정적 붕괴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녀가 오기 전 제 아들 은호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16명의 전문 보모들이 그를 진정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정은하 씨는 순수한 사랑과 진정한 헌신으로 성공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다. 김태우는 계속했다. 정은하 씨는 돈이나 지위를 위해 저희와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보았고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김태우는 정은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정은하 씨를 사랑합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제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